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한 달 내에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자정하고도 7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옆집 최 여사님네게 웰링턴은 앞마당 잔디 위에 쓰러져 있었다. 원래 웰링턴은 푸들이었다. 곱슬거리는 털이 인상적인 개였지만 지금은 털이 엉망진창으로 젖어 있었다. 처음엔 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개의 몸을 관통하고 있는 건 정원에서 쓰는 쇠스랑이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웰링턴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개의 눈은 멍하니 하늘을 향해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잔디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 따뜻했다. 개는 내 손길에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웰링턴을 좋아했다. 웰링턴은 내 표정을 읽으려 하지 않았고 복잡한 문장으로 말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왜 웰링턴이 죽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슬픔보다는 궁금증이 먼저 머릿속을 채웠다. 개를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왜 하필 쇠스랑을 썼을까? 쇠스랑은 헛간에 있어야 하는데 헛간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걸까? 질문들이 소수 프라임 넘버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2, 3, 5, 7, 11, 13.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최 여사님이 뛰쳐나왔다. 잠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잔디밭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나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세상에, 웰링턴. 저리 비켜. 저리 가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데시벨이 너무 높았다.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내 고막을 찔렀다. 나는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다.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 나는 그게 싫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과부하에 걸리기 때문이다. 최 여사님은 내게 다가오려다 멈칫하더니 다시 소리를 질렀다. 경찰 불러. 누가 경찰 좀 불러줘요. 경찰차는 정확히 8분 뒤에 도착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규칙적인 파형을 그리며 다가왔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다. 한 명은 덩치가 컸고 한 명은 여자 경찰관이었다. 덩치 큰 경찰관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학생,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이 개가 죽은 건 알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쇠스랑이 몸을 관통해서 폐와 심장을 손상시켰을 거예요. 경찰관은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그랬니? 아니요. 저는 웰링턴을 안아주고 있었어요. 아직 따뜻했거든요. 그는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뜨거웠다. 나는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느낌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다.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경찰관은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 녀석 봐라. 일단 석까지 가자. 일어나.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나는 나를 방어해야 했다. 내 주먹이 경찰관의 명치를 향해 날아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관이 뒤로 넘어졌다. 나는 잔디밭에 주저앉아 신음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은 살인사건이고 나는 지금 범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오늘은 정말로 복잡한 밤이 될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빨간색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만지작거렸다. 다행히 이건 뺏기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나를 진정시켰다. 경찰 아저씨는 나에게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거라고 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정당방위였다. 그가 먼저 나를 만졌으니까. 나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복기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가 무례한 걸까? 사람들의 규칙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어렵다. 1시간하고도 20분이 지났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였다. 지우야. 한지우. 아빠가 유치장 철창 앞으로 달려왔다. 아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집에서 경찰서까지 차로 15분 거리인데 아마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을 것이다. 아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창 앞으로 다가갔다. 아빠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었다. 나는 내 오른손을 들어 펴고 아빠의 손바닥에 내 손바닥을 마주댔다. 우리는 손가락을 쫙 펴서 서로의 손가락 끝과 손바닥을 맞대고 가만히 있었다. 이건 우리만의 인사법이다.
아빠는 나를 껴안고 싶어 하지만 나는 껴안는 걸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유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아빠가 말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네. 경찰 아저씨가 제 시계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운동화 끈도요. 그건 규정이라서 그래. 곧 돌려받을 거야. 걱정 마라, 아빠가 해결할게. 아빠는 뒤에 서 있는 경찰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가 낮고 굵어졌다. 애가 자폐증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을 만지면 패닉 상태가 온다고요. 상황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수갑을 채워요? 아버님, 그래도 경찰관을 때린 건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훈방 조치하는 거지만 주의는 주셔야 합니다. 기록에는 남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피로와 걱정의 무게를 나는 가늠할 수 없었다. 철창문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아빠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칫하고는 그저 내 등 뒤에서 말했다. 가자, 지우야. 집에 가자.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오리온 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 별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다. 사람들과 달리 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변하지도 않는다. 나는 차에 타면서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웰링턴을 죽인 범인을 찾을 거예요. 아빠는 시동을 걸다 말고 나를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누가 웰링턴을 죽였는지 알아낼 거라고요. 셜록 홈즈처럼요. 아빠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지우야. 그건 경찰이 할 일이야. 그리고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조용히 살자. 제발. 아빠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왜 아빠는 내가 탐정이 되는 걸 싫어할까? 진실을 밝히는 건 좋은 일인데. 나는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하나, 둘, 셋 세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다. 웰링턴을 죽인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 일지이자 김 선생님께 보여드릴 과제물이다. 학교 상담실의 김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신다.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 지우야, 너는 관찰력이 뛰어나니까 아주 훌륭한 탐정 소설을 쓸 수 있을 거야. 나는 선생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셜록 홈즈도 관찰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니까. 하지만 아빠는 다르다. 아빠는 내가 이 사건을 잊어버리길 원한다. 그렇지만 나는 잊을 수 없다. 궁금한 건 반드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나고 나는 본격적인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집 맞은편 203호에 사는 아저씨였다. 나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낯선 사람은 해석하기 어려운 암호와 같다. 그들은 말하면서 눈썹을 꿈틀거리거나 코를 만지작거린다. 그건 수백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나는 혼란스럽다. 그래서 나는 주머니 속에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꽉 쥐었다. 이걸 쥐고 있으면 용기가 생긴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다. 안녕하세요. 앞집 사는 한지우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왔는데요. 문이 열리고 러닝셔츠 차림의 아저씨가 나왔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인데? 혹시 그저께 밤에 웰링턴이 죽는 걸 보셨나요? 아니면 수상한 사람을 보셨나요? 아저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너 그 미친 개 말하는 거냐? 걔가 죽었어? 거 잘 됐네. 맨날 지저대서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는 범인이 아닌 것 같았다. 범인이라면 죽어서 잘 됐다는 말보다는 모른 척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확인해야 했다. 아저씨가 죽이셨나요? 뭐? 이 녀석이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당장 안 가? 아저씨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수첩에 기록했다. 203호 아저씨는 용의자가 아닐 확률이 80%. 하지만 성격이 매우 나쁨. 나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비유를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는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은 나에게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알고리즘이다.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그래서 나는 탐정이 될 자격이 있다. 다음은 205호 할머니 댁이었다. 할머니는 화단을 가꾸고 계셨다.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셨다. 어머, 지우구나. 학교 다녀오는 길이니? 네. 할머니, 질문이 있어요. 쇠스랑에 대해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했다. 쇠스랑? 정원 손질할 때 쓰는 거 말이니? 우리 집 창고에도 하나 있긴 한데. 왜 그러니? 저는 지금 웰링턴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에요. 혹시 쇠스랑을 잃어버리셨나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세상에, 내가 수사를 한다고? 그거 위험한 일 아니니? 내 아빠도 아시니? 아빠는 모르게 해야 해요. 이건 비밀 수사거든요. 나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할머니의 어깨 너머에 있는 무궁화 꽃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내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주셨다. 포도맛 알사탕이었다. 지우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된다.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지 모르는 게 어떻게 약이 될 수 있나. 어른들의 말은 언제나 불완전한 방정식 같다. 오늘은 슈퍼 좋은 날이다. 나는 아침에 학교 가는 통학버스 안에서 빨간색 차를 연달아 4대나 보았다. 나만의 규칙이 있다. 빨간 차를 한 대 보면 평범한 날, 3대를 보면 운이 좋은 날, 4대를 연속으로 보면 슈퍼 좋은 날이다. 반대로 노란 차를 4대 보면 검은 날이다. 검은 날에는 아무 일랑도 말하지 않고 점심도 거른다. 하지만 오늘은 슈퍼 좋은 날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수학 시간에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제일 먼저 풀었고 급식으로 나온 카레라이스에 노란 단무지가 섞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분리해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탐정 수첩을 정리했다. 203호 아저씨, 205호 할머니, 그리고 경비실 아저씨의 증언까지. 아직 확실한 단서는 없지만 용의자 범위를 좁혀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띠. 아빠였다. 아빠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작업복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아빠에게 인사를 하려다가 멈췄다. 아빠가 내 테이블 위에 놓인 수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아빠가 수첩을 집어들었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냥 학교 과제예요. 김 선생님이랑 쓰기로 한 소설이에요. 아빠는 수첩을 펼쳐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203호 아저씨와의 대화, 웰링턴의 시체 그림, 용의자 목록. 아빠의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올랐다. 마치 압력밥솥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보였다. 내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 이딴 짓 하고 다니느라 동네방네 들쑤시고 다닌 거야? 아빠, 이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 진실 따위가 뭐가 중요해. 죽은 개는 죽은 개일 뿐이야. 아빠가 소리를 지르며 수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수첩이 펼쳐진 채 나뒹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엄마가 돌아가신 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아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노려보았다. 다시는 이딴 짓 하지 마. 웰링턴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범인 찾는답시고 사람들 괴롭히지도 마. 알았어? 대답해, 한지우. 네. 알았어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의 분노는 논리적이지 않았다. 단순히 개 한 마리가 죽은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는 없다. 변수가 더 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물어볼 수 없다. 오늘은 슈퍼 좋은 날이었는데 결말은 최악의 검은 날처럼 끝나버렸다. 빨간 차 4대의 확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빠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가셨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주웠다. 구겨진 페이지를 손바닥으로 다림질하듯 폈다.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 아빠의 과도한 반응이 오히려 내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 왜 아빠는 웰링턴 사건을 덮으려고만 할까? 혹시 아빠가 범인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쁜 생각은 속어법으로 지워야 한다. 나는 수첩을 가방 깊숙한 곳, 수학 문제집 사이에 숨겼다. 내일은 노란 차를 보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천장의 야광별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멀리 있어서 안전하다.
나도 저 별들처럼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출근하고 집은 텅 비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거실 테이블 밑에 엎드려 있었다. 아빠가 내 탐정 수첩을 어디에 숨겼는지 추리해 보았다. 아빠는 보통 중요한 물건을 부엌 찬장이나 안방 옷장에 둔다. 부엌 찬장에는 라면과 통조림 그리고 공구함이 있다. 어제 확인했을 때는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장소는 안방 옷장뿐이다. 안방은 아빠의 영역이다.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규칙 위반이지만 아빠도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으니 쌤쌤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다. 아빠 특유의 스킨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장롱 문을 열자 아빠의 양복과 셔츠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바닥에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겨울용 스웨터, 등산 장비 그리고 맨 아래 구석에 낡은 신발 상자가 있었다. 나이키 로고가 그려진 파란색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내 탐정 수첩이 들어있었다. 찾았다. 나는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수첩 밑에 하얀 편지 봉투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봉투는 모두 43개였다. 나는 숫자를 세는 걸 좋아하니까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사랑하는 아들 지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의 글씨였다.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엄마는 2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편지들은 뭐지? 나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2024년 10월 15일. 바로 지난주였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 걸까? 다시 다른 봉투를 확인했다. 2024년 5월, 2023년 12월. 모든 편지의 날짜가 엄마가 죽은 날 이후였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오류 메시지를 띄웠다. 죽은 사람은 편지를 쓸 수 없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뿐이다. 첫째, 엄마는 죽지 않았다. 둘째, 이 편지는 다른 차원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가설은 과학적이지 않다. 나는 손을 떨며 가장 최근에 온 편지를 뜯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편지지를 펼치자 엄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라벤더 향 섬유유연제 냄새. 지우야, 잘 지내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내가 좋아하는 겨울이 오고 있네. 엄마는 서울 생활에 이제 좀 적응했어. 최 아저씨도 너 안부를 궁금해하신단다. 내가 답장이 없어서 엄마는 좀 슬프지만 아빠가 아직 화가 안 풀려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 서울? 최 아저씨? 아빠가 화가 났다니?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켰다. 아빠는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장례식은 너무 슬프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아빠의 말을 믿었다. 아빠는 나에게 밥을 해주고 내 옷을 빨아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 엄마는 죽지 않았다. 엄마는 서울에 있다. 그리고 아빠는 이 편지들을 나에게 숨겼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속이 울렁거렸다. 멀미를 할 때처럼 위산이 역류했다. 나는 편지들을 바닥에 흩뿌려 놓고 그 위에 웅크려 누웠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 같았다. 엄마는 살아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다. 아빠는 웰링턴을 죽인 범인을 찾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날까봐 그런 걸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아빠였다. 지우야, 나왔어. 아빠의 발소리가 안방으로 다가왔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우야, 너 거기서 뭐해? 옷장 문은 왜? 아빠의 말이 뚝 끊겼다. 침묵이 흘렀다. 아주 무겁고 끈적끈적한 침묵이었다. 아빠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숫자를 셌다. 2의 제곱들을 센다. 2, 4, 8, 16, 32, 64. 지우야.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빠의 손이 내 어깨에 닿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비틀어 피했다. 만지지 마요.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눈물 섞인 한숨이었다. 설명할게. 아빠가 다 설명할게. 지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안 죽었어요.
엄마는 서울에 있어요. 그래. 맞아. 엄마는 살아있어. 왜 죽었다고 했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아빠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가 우리를 떠난 거야. 너무 힘들어서 너랑 나랑 사는 게 너무 지쳐서 도망간 거라고. 그래서 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널 버렸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귀를 막았다.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붉은 안개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빠는 그걸 숨기기 위해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웰링턴 말이야. 아빠가 뜬금없이 개 이야기를 꺼냈다. 그 개가 짖는 소리가 너무 짜증이 났어. 내 엄마가 떠나고 너랑 싸우고 모든 게 엉망진창인데 그 개까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찔렀어. 홧김에. 정말 미안하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빠가 웰링턴을 죽였다. 아빠가 살인자다. 개를 죽인 사람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고 폭력적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다. 위험한 타인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지우야. 어디가? 지우야. 아빠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 밑 구석으로 기어들어갔다. 내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폈다. 칼날이 반짝였다. 나는 오늘 밤 이곳에서 탈출해야 한다. 여기 있으면 나도 웰링턴처럼 될지 모른다. 나는 서울로 갈 것이다. 엄마를 찾으러. 나는 새벽 2시 7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2와 7은 소수이고 이 둘을 더하면 9가 되는데 9는 완전 제곱수다. 이것은 좋은 징조다. 거실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드르렁 컥. 드르렁 컥. 그 소리는 4초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아빠는 깊이 잠들었다. 나는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가방을 챙겼다. 학교 가방에 들어있던 교과서들을 모두 뺐다. 수학 정석 책 하나만 남겼다. 수학 문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속옷 2벌, 양말 2켤레, 토비에 먹이를 넣었다. 토비는 내 애완쥐다. 사람들은 쥐를 더럽다고 싫어하지만 토비는 깨끗하다. 좁은 공간을 좋아하고 나처럼 조용한 걸 좋아한다. 나는 토비를 주머니에 넣었다. 토비의 작은 발톱이 내 허벅지를 간지렸다. 나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다. 마루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게 발뒤꿈치를 들고 걸었다. 아빠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아빠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꽂혀 있었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서울까지 가려면 기차표를 사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한다. 나는 숨을 멈추고 아빠의 지갑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빠가 몸을 뒤척였다. 나는 그대로 얼음이 되었다. 다행히 아빠는 다시 코를 골았다. 지갑에는 5만 원권 3장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나는 카드를 챙겼다. 핀 번호는 알고 있다. 내 생일이니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밤은 낮보다 낫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소음도 적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세상이 너무 넓고 무섭게 느껴졌다. 우리 집 현관문 밖은 미지의 영역이다. 나는 한 번도 혼자서 기차역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다. 늘 아빠 차나 스쿨버스를 탔으니까. 나는 북극성을 찾았다. 북극성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기차역이 나온다. 걸을 때마다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에 닿는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불빛은 주황색 나트륨 등이었다. 나는 가로등을 하나 지날 때마다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기차역까지 가는 길을 지도로 외우고 있었지만 실제 길은 지도와 달랐다. 공사 중인 보도블록도 있었고 지도에는 없는 편의점도 있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튀어나왔다. 무서웠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는 개를 죽인 아빠가 있다. 살인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미지의 세계가 더 안전할 것이다. 나는 주머니 속에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꽉 쥐고 계속 걸었다. 기차역은 밝았다. 너무 밝았다. 그리고 시끄러웠다.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다. 나는 입구에 서서 숨을 골랐다. 이곳은 정보의 홍수다.
전광판에는 빨간색 글씨들이 흐르고 안내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사람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뒤섞여 윙윙거렸다. 머리가 아팠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나는 잡음처럼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만 보고 걸었다. 바닥에 점자블록을 따라 걸으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 매표소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매표소에는 사람이 없었고 기계만 있었다. 키오스크. 나는 기계 앞에 섰다. 화면에는 너무 많은 버튼이 있었다. 빠른 예매, 승차권 반환, 관광 상품. 나는 서울로 가고 싶은데 서울이라는 버튼이 바로 보이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학생, 안 할 거면 좀 비켜줄래? 양복을 입은 아저씨였다. 냄새가 났다. 술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죄송합니다. 나는 다시 줄을 서서 내 차례를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겨우 표를 샀다. 서울행 KTX. 4시 30분 출발. 아직 30분이 남았다. 나는 대합실 의자 구석에 앉았다. 토비가 주머니 속에서 꿈틀거렸다. 나는 과자 부스러기를 조금 떼어 주머니 속에 넣어주었다. 맞은편 의자에 앉은 여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왜 쳐다보는 걸까? 내 옷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내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 내 가방, 그리고 내 주머니를 오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전광판의 출발 시간을 쳐다보았다. 430. 숫자만 보자. 숫자는 안전하니까. 그때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덜컥 겁이 났다. 아빠가 벌써 신고한 걸까? 경찰이 나를 잡아가면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후드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경찰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다.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이곳은 사방이 뚫려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잡을지 모른다. 나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만지작거렸다. 만약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하면 나는 저항할 것이다. 나는 이제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빠의 카드를 훔쳤고 집을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건 엄마를 만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최면을 걸 듯 속삭였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런던까지 혼자 갔던 셜록 홈즈처럼 용감하다. KTX 408열차 5호차 7호석.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는 안전하다. 한쪽 면이 벽으로 막혀 있어서 공격받을 확률이 50%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차가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엉덩이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다가 점점 속도가 붙었다. 창밖의 풍경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전봇대, 논밭, 비닐하우스들이 흐릿한 선이 되어 사라졌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세상이 뒤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다. 안내방송에서 현재 속도가 시속 280km라고 말했다. 나는 280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인수분해했다. 2의 3승 곱하기 5 곱하기 7. 숫자는 깔끔하게 떨어진다. 옆자리에 어떤 아줌마가 앉았다.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삶은 달걀과 사이다를 꺼냈다. 달걀 껍데기를 까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렸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황화수소 냄새. 나는 코를 막고 창문에 이마를 댔다. 아줌마가 말을 걸었다. 학생 혼자 가니? 교복도 안 입고 학교는 안 갔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는 게 규칙이다. 아줌마는 끈질겼다. 어머, 얘. 어른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가출했니? 집 나온 거야? 심박수가 올라갔다. 내 비밀이 들킨 걸까? 사람들은 어떻게 딱 보면 아는 걸까? 나는 주머니 속 토비를 꽉 쥐었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줌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다. 요즘 애들은 참 싸가지가 없네.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그리고 엄마의 주소를 떠올렸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레미안 아파트 105동 1204호. 이 주소는 내 머릿속에서 빛나는 이정표다. 지도를 외웠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야 한다. 공항철도나 5호선을 타고 공덕역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지하철 노선도는 너무 복잡하다.
마치 색깔별로 엉켜버린 스파게티 면 같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선들이 어지럽게 얽혀있다. 나는 과연 그 미로를 뚫고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전봇대의 개수를 세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너무 빨라서 셀 수가 없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나는 정지해 있고 싶다. 하지만 기차는 나를 억지로 미래로 끌고 가고 있었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나는 숨이 막혔다. 이곳은 우리 동네 기차역과는 차원이 달랐다. 천장은 까마득하게 높았고 그 아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소음은 데시벨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안내방송, 사람들의 말소리,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광고판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모든 소리가 내 고막을 향해 돌진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정보량이 너무 많다. 뇌의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 종료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나를 치고 지나갔다. 툭툭.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가고 있었다. 나는 흐름에 떠밀려 에스컬레이터 앞에 섰다. 계단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움직이는 바닥을 무서워한다. 발을 헛디디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다. 나는 타이밍을 쟀다. 하나, 둘, 셋. 오른발을 내디뎠다. 성공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통계적으로 서울 인구는 약 940만 명이다. 그중 1%만 여기 있어도 9만 4천 명이다. 9만 4천 개의 변수들. 끔찍하다. 지하철 타는 곳 표지판을 찾았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개찰구가 내 앞을 막았다. 카드를 찍어야 한다. 나는 아빠의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려서 카드를 떨어뜨릴 뻔했다. 삑.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안은 더 지옥이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는 괴물의 비명소리 같았다. 끼익. 쇳소리가 나면서 거대한 쇠 덩어리가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 인파를 뚫고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내 등 뒤에 섰다. 느낌이 안 좋았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다. 학생 잠깐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빠가 보낸 추격자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서 학생.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쳤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다. 나는 남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제일 안쪽 칸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2의 제곱수를 세기 시작했다. 2, 4, 8, 16, 32, 64, 128, 256. 숫자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기는 안전한 캡슐이다. 화장실 칸 안에서 47분 동안 앉아 있었다. 47은 소수다. 안전한 숫자다. 밖은 조용해졌다. 발자국 소리도 무전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확률적으로 경찰관이 한 장소에 47분 이상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들은 순찰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각. 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다. 나는 찬물로 세수를 했다.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다시 인파 속으로 들어가는 건 끓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나는 가야 했다. 엄마에게 가야 하니까. 나는 안내판을 보았다. 노란색 글씨로 공항철도라고 적혀 있었다. 공항철도는 파란색이다. 파란색은 차분한 색이다. 나는 바닥에 그려진 파란색 선만 보고 걷기로 했다. 다른 것은 보지 않는다. 사람들의 다리, 광고판, 시끄러운 가게들은 모두 데이터에서 삭제한다. 오직 파란 선만이 나의 길이다.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었다. 입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렸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려갔다. 서울의 지하는 개미굴처럼 깊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열차가 들어왔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가방을 끌어안았다. 토비가 주머니 속에서 꿈틀거렸다. 괜찮아, 토비. 이제 거의 다 왔어. 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핸드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 지금 가고 있어. 아니, 글쎄 김대리가 그랬다니까. 진짜 어이없지 않냐? 그녀의 목소리는 고막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이어폰을 끼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었다.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을 때 나는 치익하는 소리를 상상하며 그녀의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지하철 노선도를 올려다보았다. 서울역 다음은 공덕역. 딱 한 정거장이다. 1이라는 숫자는 시작이자 끝이다. 단순해서 좋다. 열차가 어두운 터널을 달렸다. 창밖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끔 반대편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불빛이 번쩍거렸다. 나는 눈을 감고 초를 셌다. 이 열차의 속도가 시속 80km라면 공덕역까지는 약 3분 40초가 걸릴 것이다. 220초. 나는 220부터 거꾸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219, 218, 217. 숫자가 줄어들수록 심장이 두근거렸다. 엄마를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아빠에게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 감정은 복합적이다. 마치 매운맛과 단맛이 섞인 떡볶이 소스처럼. 공덕역 3번 출구로 나오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우리 동네보다 훨씬 밝았다. 빌딩들이 거대한 빛의 기둥처럼 서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봉투를 꺼냈다. 마포구 공덕동 레미안 아파트 105동 1204호. 레미안이라는 글자가 적힌 아파트 단지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건물들이 너무 높아서 꼭대기를 보려면 고개를 완전히 젖혀야 했다. 30층은 되어 보였다. 아파트는 마치 거대한 바코드처럼 빽빽하게 서 있었다. 단지 입구로 들어서는데 경비실이 보였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105동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건물 벽에 커다랗게 숫자가 쓰여 있었으니까. 문제는 1층 현관이었다. 유리문은 닫혀 있었고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리는 시스템이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모른다. 여기서 막히다니. 수학 문제라면 공식을 대입해서 풀 텐데 이건 확률 게임이다. 0부터 9999까지 만 개의 조합을 다 눌러볼 수는 없다. 나는 화단 옆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렸다. 누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작전이다. 모기가 내 팔을 물었지만 긁지 않았다. 13분 20초가 지났을 때 오토바이 배달원이 도착했다. 그는 헬멧을 쓴 채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문이 열렸다. 나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문이 닫히기 전에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배달원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여기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다. 띵. 12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하고 깨끗했다. 호텔 같은 냄새가 났다. 나는 1204호 앞에 섰다. 문패는 없었다. 그저 금색 숫자로 1204라고만 적혀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다. 엄마가 집에 있을까? 나를 보고 반가워할까? 아니면 아빠 말대로 나를 버린 걸까? 부정적인 변수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경쾌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볍고 익숙한 발자국 소리.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2년 동안 듣지 못했던,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였다. 엄마였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기요? 누구신가요? 엄마. 나야, 지우.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척. 문이 열렸다. 엄마는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다. 엄마는 나를 보고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비디오 화면 같았다. 3초, 4초, 5초. 정적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나 지우예요. 그제야 엄마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지우야. 세상에 우리 아들. 지우야. 엄마의 포옹은 너무 강했다. 갈비뼈가 조여들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엄마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엄마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기억 속에 있던 라벤더 향이 아니었다. 낯선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냄새가 싫어서 숨을 참았다. 엄마는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어떻게 온 거야? 혼자 왔어? 아빠는? 아빠도 같이 왔니? 아니요. 혼자 왔어요.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왔어요. 아빠는 웰링턴을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쳤어요. 아빠가 엄마도 죽었다고 했거든요. 심장마비로요. 그런데 엄마는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아빠는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만 나열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눈물만 계속 흘렸다. 그 인간이 기어이 너한테까지 거짓말을 해? 세상에 어떻게 애한테 그런 짓을. 그때 현관 중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러닝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은수가 누구야? 밤늦게 뭔 소란이야? 그 남자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나도 그를 보았다. 그는 우리 아빠가 아니다. 그는 203호 아저씨도 아니다. 그는 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변수였다. 엄마의 집에는 엄마만 사는 게 아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내가 묻자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누구냐니? 너야말로 누군데 남의 집에. 아, 설마 얘가? 엄마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여보, 아니 저기. 내 아들이에요. 지우요. 내가 말했던. 지우? 걔가 여길 어떻게 혼자 찾아와? 자폐아라며. 자폐아라는 단어가 내 귀에 꽂혔다. 나는 그 단어를 싫어한다. 그건 나를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는 말이다. 나는 불완전하지 않다.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뿐이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잖아요. 중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엄마는 당황하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지우야, 일단 들어와. 밖에서 이러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응? 배고프지? 나는 현관에 놓인 신발들을 보았다. 내 신발, 엄마의 슬리퍼, 그리고 저 남자의 큰 가죽 샌들. 저 샌들은 280mm 정도 되어 보였다. 저 큰 신발이 이 집에 있다는 건 저 남자가 이 공간의 주인 중 하나라는 뜻이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엄마를 찾으러 왔는데 엄마는 다른 사람과 가족 흉내를 내고 있었다.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그 낯선 집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엄마가 끓여준 라면은 맛이 이상했다. 물의 양이 정확하지 않았다. 아마 550ml보다 더 많이 넣은 것 같았다. 국물이 싱거웠고 면은 너무 불어 있었다. 나는 면발을 하나씩 건져서 개수를 세며 먹었다. 식탁 맞은편에는 그 남자 최 씨 아저씨가 앉아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엄마의 눈치를 보며 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쟤를 여기서 계속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럼 어떡해요? 애가 밤중에 혼자 서울까지 왔는데. 내쫓아요? 아니, 내 말은. 한동훈이 가만히 있겠냐고. 납치 신고라도 하면 어쩔 거야? 신고는 무슨. 지발로 찾아온 건데. 그리고 그 인간이 애한테 내가 죽었다고 했대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두 사람의 대화는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으며 내 머릿속의 지도를 수정했다. 이 집은 좁다. 방은 2개뿐이다. 하나는 안방이고 하나는 옷방 겸 창고다. 나는 어디서 자야 할까? 내 침대도 내 책상도 내 야광 별도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나는 주머니 속 토비를 만지작거렸다. 토비도 불안한지 찍찍거렸다. 악, 저거 뭐야? 쥐 아니야? 최 씨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며 의자 위로 올라갔다. 엄마가 놀라서 달려왔다. 지우야, 너 쥐를 데려온 거야? 네, 토비예요. 제 친구예요. 깨끗해요. 병균 없어요. 아저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당장 갖다 버려.
아파트에서 무슨 쥐새끼를 키워. 미친 거 아니야? 나는 토비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토비는 내 가족이다. 가족을 버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못 버려요. 토비는 제가 돌봐야 해요. 이봐, 학생.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라고. 내 집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해. 아저씨의 목소리가 데시벨 한계치를 넘어섰다. 나는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다.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으아! 내가 소리를 지르자 엄마가 나를 끌어안고 아저씨에게 소리쳤다. 그만 좀 해요. 애 놀라잖아요. 당신은 애가 아픈 거 알면서 왜 그래요? 그때였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집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정지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다. 배달원도 택배기사도 아니다. 누구세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마포 경찰서입니다. 가출 청소년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씨 아저씨는 그것 봐 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나는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경찰이 왔다. 아빠가 보낸 것이다. 나를 잡아서 다시 그 감옥 같은 집으로, 개를 죽인 살인자의 집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나는 무릎을 감싸 안고 숫자를 셌다. 이번에는 소수도 제곱수도 나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들어왔다. 흙 묻은 전투화가 거실 바닥에 찍혔다. 나는 식탁 밑에서 그 발자국들을 보며 오염도를 계산했다. 경찰관 한 명이 무릎을 굽혀 식탁 밑을 들여다보았다. 학생, 나와봐. 아빠가 많이 걱정하신다. 집에 가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가요. 아빠는 살인자예요. 경찰관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살인자라니? 무슨 소리니? 아빠가 웰링턴을 죽였어요. 쇠스랑으로 찔러 죽였다고요. 엄마가 내 앞을 막아섰다. 들으셨죠? 애가 저렇게 무서워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못 보내요.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더니 아빠가 뛰어들어왔다. 아빠는 땀범벅이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지우야. 한지우. 아빠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으아. 마치 칼에 찔린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아빠의 손이 닿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개를 죽인 손이다. 경찰관이 아빠를 제지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이가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이거 나요? 내 아들이에요. 지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그냥 홧김에 그런 거야.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고. 아빠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제발. 집에 가자. 아빠가 다 설명할게. 싫어. 거짓말쟁이. 엄마가 죽었다고 했잖아. 내 외침에 아빠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엄마가 아빠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어떻게 애한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해? 당신이 인간이야? 내가 그랬지? 당신이 도망간 거 알면 애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다고. 당신이 우리 버리고 갔잖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빠의 고함, 엄마의 울음, 최 씨 아저씨의 짜증 섞인 한숨, 그리고 경찰관들의 무전기 소리. 나는 귀를 막고 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할 나만의 리듬이 필요하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 어머니 댁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시죠. 아버님도 진정하시고 내일 다시 얘기하시죠. 지금 강제로 데려가면 사고 납니다. 아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지우야. 아빠 안 따라갈 거야? 정말 여기서 살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 다리만 꽉 붙잡았다.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힘없이 일어섰다. 그의 뒷모습이 아주 작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규칙을 어겼고 나를 속였다. 엄마의 집에는 내 방이 없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자야 했다. 소파는 가죽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어서 까슬까슬했다. 냄새도 낯설었다. 우리 집 이불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라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였다. 빛 공해가 너무 심해서 거실은 대낮처럼 환했다.
나는 베개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안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의 코골이와는 달랐다. 크르렁, 퓨타는 불규칙한 소리였다. 최 씨 아저씨다. 그 소리는 마치 고장난 엔진 소리 같아서 신경을 긁었다. 나는 일어나서 가방을 뒤졌다. 다행히 귀마개를 가져왔다. 귀마개를 꽂으니 세상의 볼륨이 30% 정도로 줄어들었다. 나는 수학 공식을 암기하기 시작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근의 공식, 테일러 급수. 공식들은 언제나 옳다. 배신하지 않는다. 아침이 되었다.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였다. 그런데 접시 위에 빨간색 케첩이 뿌려져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나는 빨간색 음식을 먹지 않는다. 빨간색은 위험 신호다. 그리고 달걀과 빵이 서로 닿아 있었다. 음식끼리 섞이는 것도 싫다. 엄마, 이거 못 먹어요. 응? 왜? 너 계란 좋아하잖아. 빨간색이 묻었어요. 그리고 섞여 있잖아요. 엄마는 당황하며 포크로 케첩 부분을 걷어냈다. 자, 이제 됐지? 그냥 먹어. 여기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어. 엄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걷어내도 흔적은 남아있다. 나는 먹을 수 없다. 나는 굶기로 결정했다. 최 씨 아저씨가 하품을 하며 나왔다.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직도 안 갔냐? 학교 안 가? 여보, 애한테 왜 그래요?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학교는 전학을 시키든지 해야지. 뭐? 전학? 너 제정신이야? 이 좁은 집구석에서 저 덩치 큰 애랑 셋이서 살자고. 난 절대 반대야. 내가 나가서 살든지 해. 아저씨가 식탁을 쾅 내리쳤다. 토스트 접시가 달그락거렸다. 나는 움찔했다. 이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여기도 폭탄이 묻혀 있다. 아빠의 집은 감옥이었지만 적어도 내 규칙은 지켜졌다. 하지만 이곳은 무법지대다.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앉았다. 좁은 공간만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잉여 집합인 걸까? 서울에서의 3일째 밤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원인은 사소한 것이었다. 최 씨 아저씨가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볼륨은 24였다. 나는 소수를 좋아하지만 24는 소수가 아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 안타, 안타입니다. 하는 소리가 뇌를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내일 모레가 바로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일이다. 나는 이 시험을 위해 지난 1년, 아니 내 인생 전체를 준비해왔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대학에 가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아저씨, 볼륨 좀 줄여주세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했다. 아저씨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아저씨, 제 말 안 들리세요? 볼륨을 소수로 맞춰주세요. 17이나 19로요. 아저씨가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며칠째 숨도 못 쉬고 사는 줄 알아? 남의 집에 얹혀 살면 조용히 좀 해. 공부? 내가 공부해서 뭐 할 건데? 대학이라도 갈 줄 아냐? 그 말은 논리적 오류였다. 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나는 천재니까.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수학 천재예요. 아저씨보다 훨씬 똑똑하다고요. 이 멍청한 곰팡이 같은 아저씨야. 순간 아저씨가 내 멱살을 잡았다.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거 안 놔? 애한테 손대지 마. 이 여편네가 진짜. 너랑 내 새끼 때문에 내 인생 꼬이는 거 안 보여? 당장 나가. 둘 다 나가라고.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과 고함이 오갔다. 나는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여기는 지옥이다. 아빠의 집은 감옥이었지만 적어도 조용했다. 그리고 내 책상이 있었다. 시험을 보려면 책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험장은 우리 동네 학교다. 여기서 시험장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야 한다. 시간 계산이 안 나온다. 결론이 나왔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살인자 아빠가 있는 곳이라도 내 미래를 위해서는 돌아가야 한다. 시험을 포기하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건 웰링턴이 죽은 것보다 더 슬픈 일이다. 나는 씩씩거리는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엄마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뭐?
집에? 아빠한테 가자고? 아니요. 아빠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시험 봐야 해요. 여기서 못해요. 책도 없고 시끄럽고 이 아저씨 냄새도 싫어요. 가요, 엄마. 엄마는 잠시 최 씨 아저씨를 노려보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짐 싸, 지우야. 당장 가자.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최 씨 아저씨의 차를 빌려 타고 온 것이다. 차 안은 조용했다. 엄마는 운전대를 꽉 쥐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서 창밖의 별을 보았다. 오리온 자리가 서울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다. 별들은 서울에 있든 시골에 있든 변하지 않는다. 나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한지우고 수학을 좋아한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다. 우리 집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아빠는 잠들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왔다. 아빠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밑이 검었다.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내 방 냄새가 났다. 익숙한 나무 책상 냄새, 종이 냄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수학 정석 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다. 거실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싸우는 소리는 아니었다. 당분간 내가 있을 거야. 애 시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당신이랑 살려고 온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와줘서. 지우 데려와줘서 고마워. 아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다. 아빠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아빠가 밉다. 아빠는 개를 죽였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아빠가 나를 때리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이 섰다.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는 나의 방패막이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스탠드를 켰다. 불빛이 문제집을 비췄다. 문제 1.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아름다운 문장이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완벽한 논리. 나는 연필을 깎았다. 사각사각. 흑연 냄새가 좋았다. 나는 내일 시험을 잘 볼 것이다. 그리고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내가 멍청이가 아니라는 것을. 비록 웰링턴 사건의 범인은 아빠였지만 내 인생이라는 사건의 해결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시험장은 하얀색이었다. 벽도 책상도 시험지도 모두 완벽한 하얀색. 나는 그 하얀색이 마음에 들었다. 아무런 잡음도 없는 순수한 공간 같았다. 감독관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았다. 복수 평면 위에서의 기하학적 확률 문제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너무 쉬웠기 때문이다. 나는 연필을 들고 질주했다. 수식들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종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잊었다. 오직 나와 숫자들만이 존재하는 우주였다. 마지막 문제의 답 루트 2 파이를 적고 마침표를 찍었을 때 종이 울렸다. 시험장을 나오니 운동장에 아빠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먼저 올라갔고 아빠가 데리러 왔다. 차 안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아빠는 운전만 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가로수 개수를 셌다. 153그루. 153은 나르시시스트 수다. 각 자릿수의 세제곱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수니까. 1의 3승 더하기 5의 3승 더하기 3의 3승은 153. 신기한 숫자다. 지우야. 아빠가 입을 열었다. 시험은? 잘 봤니? 네. 아마 만점일 거예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차를 집 주차장이 아닌 근처 공원에 세웠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커다란 종이 상자였다. 이거. 너 주려고 샀어. 상자가 꿈틀거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강아지가 들어있었다. 황금색 털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 새끼였다. 강아지는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거리며 낑낑거렸다. 웰링턴이랑 같은 종은 아니야.
얘는 순해서 잘 짖지도 않는데 너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름은 내가 지어줘. 나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따뜻했다. 심장 박동이 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콩닥콩닥. 강아지가 내 턱을 핥았다. 축축하고 간지러웠지만 싫지 않았다. 보리요. 털 색깔이 보리차 같으니까 보리라고 할래요. 그래, 보리. 좋은 이름이네. 아빠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다. 그리고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지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너를 믿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아빠가 노력할게. 이 강아지랑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응? 나는 보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보리의 눈은 맑은 갈색이었다. 거짓말을 모르는 눈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결과가 나왔다. 어학점. 최우수 등급이다. 나는 이 성적표를 들고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물리학을 전공할 것이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연구해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엄마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최 씨 아저씨랑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를 보러 자주 오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엄마가 와서 탕수육을 사줬다. 소스는 붓지 않고 따로 달라고 했다. 엄마는 이제 내 규칙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 아빠도 변했다. 아빠는 주말마다 나와 함께 보리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우리는 공원을 돌면서 식물의 학명이나 구름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내가 말하고 아빠는 듣는 편이지만 나는 내 방 책상에 앉아 지난 몇 주 동안 쓴 책을 펼쳤다.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이 책은 내가 겪은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다. 나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았다. 문법적 오류는 없는지,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확인했다. 완벽하다. 이건 단순한 추리소설이 아니다. 이건 나의 성장 보고서다.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저 별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나와는 상관없는 닿을 수 없는 존재들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웰링턴을 죽인 범인을 찾아냈다. 런던, 아니 서울까지 혼자 기차를 타고 갔다. 지하철 미로를 뚫고 엄마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시험도 혼자서 치러냈고 만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다. 보리가 내 발치에 와서 몸을 비볐다. 나는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향해 말했다. 나는 한지우다. 나는 수학자이고 탐정이고 작가다. 그리고 내 미래는 이 별들처럼 무한하다. 증명 끝. Q. A. D.